실패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사랑 타인에 대한 의무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스포츠에서 실패를 겪는 사람에는 특별히 품위가 있다. 야구를 예로 들어보면 야구는 철학적인 의미가 풍부하고 언어적으로도 쓸모가 많은 스포츠다. 머클의 실수라는 말이 있다. 자이언츠 2루 베이스를 밟지 않아서 조니 에버스에 의해서 아웃을 당한다. 2루를 베이스를 밟지 않아. 당시 경기는 매우 중요했고 그 실수가 아니었다면 그 한때는 결승타가 되었을 것이다. 스노더그래스 실책도 있다. 1912년 브레드 스노더그래스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공을 놓치면서 자이언츠는 월드 시리즈 우승에 실패한다. 밤비노의 저주에 당한 빌 버크너도 있다. 밤비노의 저주는 1918년 보스턴 레드삭스 베이비 메롯을 팔면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근 100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불운을 겪는다. 그로부터 68년 뒤에 버크너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땅볼을 다리 사이로 빠뜨리면서 레드삭스는 우승 트로피를 뉴욕 매치에 내주고 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로 회자되는 것은 렐프 브랑카가 얻어맞은 세상에 울려 퍼진 한 방일 것이다. 보비 톰슨의 홈런으로 다저스가 아니라 뉴욕 자이언츠가 정년 플레이오프를 이기고 1951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결정적인 실패의 경험을 안고 살까? 실패의 상처가 유독 더 깊고 쓰라린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것은 흔하다. 시인이자 금은 작가인 제임스 리처드슨이 우리가 살면서 세운 수없이 많은 사소한 계획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은 실패에 대한 후회 그 자체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위안을 준다. 스스로 위안의 책이라고 이름 붙인 저서에 영국의 사회 비평가 존 모르는 크고 작은 실패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도 않았고 배우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완성한 그림은 거의 없으며 가장 유명한 벽화마저 그가 적기 전에 벗겨지기 시작한 실패한 실험의 결과물이 되어버린 하가의 이야기다. 실패는 대개 더 평범하다. 내 아이는 자기 계획이 실패로 끝났을 때 나의 처참한 실패담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다양한 연애 등등 이런 실패들은 딱히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다른 실패의 경우에 세상이 뒤집어거나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사회적인 실패에 관한 위대한 연구 중에서 영국의 사학자 크리스토퍼 힐이 쓴 패배의 경험. 실패는 경이롭고 형태가 아주 다양한 데다가 매우 흔한 일이라서 사례를 빠짐없이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패와 동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삶의 평범한 실패에 대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무엇을 말해줄까? 불안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톰슨이 홈런을 친 직구를 던진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다. 자이언츠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시작이 된다. 누구도 삶도 단 하나의 사건 계획 야망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의 삶은 사실로 이루어진다. 발가락 구성과 맹장의 문제로 다시 모였다. 이런 표현 수십 개가 책 전반에 등장한다. 보리그레가 취한 형식의 유희는 실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우리가 삶을 우리 자신이 이야기한다는 관념,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관념은 상당히 흔한데 이를 가장 강경하게 비판한 철학자 칼렌 스트로스는 이 관념을 두고 우리 시대의 허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관념을 옹호하는 이들을 나열하는데 그 명단이 매우 인상적이다. 한편으로 매력적으로 들린다. 자기 안에 훌륭한 일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이건 수사응원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상대수가 착각하는 것이다. 스트로스는 나는 절대로 내 삶이 형식을 지닌 서술하거나 사실의 형식 없는 서술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트로스는 일대기가 유행한 사례의 연구 대상이다.
그의 아버지 스드로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외인 분리 형이상학 교수를 지닌 사람으로 20세기 후반의 가장 재명한 철학자 중의 하나다. 아버지 스드로스는 자유와 책임을 인도적인 관점에서 옹호하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체화된 존재로 개념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삶을 스스로 규정하는 관념을 비판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칼렌 스드로스니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서사 아버지를 적이는 이야기의 철학자 버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완벽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삶을 스스로 보는 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하고 실패의 지배력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인간은 틀림없이 자신의 삶을 일관된 서사적인 총체로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화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다른 두 가지 요소는 윤리적인 문제다. 하나는 좋은 삶은 반드시 일관된 서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삶은 서사의 주체가 그 서사를 자신에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 하나만의 사례도 보아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더 많다. 나처럼 여러분도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중에서 모두 그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고전을 전공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무원을 일했으며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고, 이와 같이 예외적인 사례를 보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내 생각에 그 답은 확실한 형태도 없고 정해진 형식도 없는 스토리텔링의 특징에 근거한다. 우선 진작에 물었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서사로서의 삶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서사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들은 가장 단순하고 연속적인 형태의 이야기에 강하게 끌린다. 수백 년 동안 소설에서 우리가 이행할 것이 가장 유력한 길은 하나였다. 바로 우리가 사실상 따라갈 것을 강요받은 그 길이다. 앨리슨이 평하듯이 스토리텔링은 셀 수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대개 연소성이 없다. 이야기는 두서없이 늘어지기도 하고 소용돌이치기도 하며 폭발하기도 하고 격가지를 치기도 하며 잘게 나누어지기도 한다. 서사로서의 삶이 인간의 삶을 하나 이상의 끝없이 다양한 형식을 지닌 이야기로 보는데 가치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런 대로 무해야 할 것이다. 그렇듯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스스로 보는 관점은 일관성과 연속성,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성취의 절정을 향해 점차 고조되는 사건들을 요구한다. 이것이 이 관점을 옹호하는 자들이 바라는 바다. 더구나 일관된 또 연속적인 서사에는 단점이 있다. 삶을 하나의 통에 꾹꾹 눌러 담는 일은 자신을 최종적으로 실패하도록 준비시키는 셈이다. 우리는 이런 풍조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야기가 아무리 단순하고 승리 없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사회는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것이 있다. 마을 가을에서의 명랑성을 들어 어느 시점에 그는 전에 읽었던 문장 하나를 떠올린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하찮은지 보아라. 어제 한 방울의 정의였던 것이 내일 한 점의 향신료와 죄가 된다. 나는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 파괴적이고 쓸모없는 잘못된 완전한 거짓, 화제의 삶을 살 가치가 있는 만드는 수정이나 탄생부터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대한 서사가 아니다.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루하루를 이루는 셀 수 없는 많은 사소한 생각과 행동, 다정하고 장난기를 지는 인간적인 교류다. 잘 살펴보면 베이컨은 1시간의 20시간 동안에 책 한 권을 쓸 만큼 충분한 이야기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삶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수록 삶이 아주 작고 다양한 성공과 실패로 이루어졌음을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포자기하여 나는 패배자여라고 말하거나 터무니없는 후세를 떨며 나는 승리자여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극적인 서사에 혹하여 삶을 가득 메우는 다양한 지역적인 사건들에 집중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칫 이 이야기의 핵심을 오해할 수가 있다. 이것이 과연 야망을 버려야 한다거나 향후 인생의 발판을 닦아줄 일을 시작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꿈을 크게 갖지 말고 그저 긴장을 풀고 편하게 쉬라는 말일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거나 만일 그렇다면 나는 위선자다. 나는 학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의 20년을 바쳤다. 이게 후회는 없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내 삶을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박사학위 취득, 다음은 교수 자리 얻기, 또 다음은 정신, 재직근과 승진, 강의, 논문 발표, 책 출간 등등 끝이 없었다. 이것은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네 삶은 오직 과거의 성취와 좌절, 단순한 행위의 직접 공허하게 느껴지는 현재뿐이었다. 이것도 불교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역의 덧없음을 성취함으로써 몇 년 전에는 현재를 사는 것의 문제를 다룬 칼럼을 썼다. 오늘을 살아라라는 말이 하지만 내일이 없다는 듯이 사는 일은 매우 무책임할 수 있다. 그것은 모험을 처리하는 그 일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현재를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의 형식을 취하되 아리스토텔레스 소설을 영어에서 답을 했다. 칼럼이 온라인에 게재되면은 댓글 읽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나는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그곳에 마주한 것은 현재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대의 불교 교리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한 것에 분노한 불교 신자들의 격한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방어적인 생각이 들었다. 내게 주어진 분량은 고작 천자인데 그간의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나는 불교 전문가도 아니고 내 관점과 불교 철학의 관계는 다소 복잡했다. 시간이 지나자 불교 때문에 신문 칼럼에 이런 격려의 댓글을 남기는 것이라면 불교를 잘못 실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현재를 사는 것에 대한 나의 관념은 두 종류의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는 완결할 수 있는 계획이다. 실패 또는 성공의 최종 상태로 향하는 활동들 말이다. 그러나 살면은 완결되지 않는 활동들, 최종 상태로 정의되지 않는 활동들, 다시 말해서 성공도 실패도 없는 활동들도 있다. 이런 활동에 집중하면 우리 삶을 우울에 덜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동기가 행위의 결과에 있어서는 안 되며 무의를 고수해서도 않는다. 성실히 요구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집착을 내려놓고 성취와 좌절이 갖게 하라. 백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필되는지 여기서 중요한 요소다. 1867년 12월 도서 역시의 범죄자의 도덕적인 회심에 관해서 수개월째 써오던 기획소설을 폐기한다. 그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에 가까운 인물, 무의식적인 공작을 탄생시켜서 당대 러시아의 무질서하고 타락한 세계에 던져놓는다. 다스토옙스키는 1월 5일에 첫 5챕터를 보니까 11월에 2챕터를 동원했고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가? 도스토옙스키가 수첩에 그렇게 밝히기도 했고 미결정의 증거들이 그리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가 병약해서 결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두 명의 여성과 연애를 하고 그 중에 한 명과는 거의 결혼 직전까지 간다. 백지 후반부에는 도스토옙스키가 집필을 시작하고 몇 달 후에 읽은 신문 기사에 이야기들이 삽입되어 있다. 그들을 미리 계획에 쓸리는 만무하고 그도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소설 백치는 삶 그 자체가 정해진 답이 없고 예측 불가능하며 결국에 무의미하다. 결말에 이르면은 전체적인 시점의 화자조차 단념하며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했던 사건들이 그 2주가 지났다. 우리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처지가 너무도 많이 변해서 특별한 설명 없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까지 힘이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가능한 특별한 설명 없이 사실에 관한 간단한 진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인간은 많은 경우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백치에 대해서 게리솔 모엇은 그 정당한 해석에 따르면 도스토옙스키의 목적은 기본 구조가 전혀 없는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연속적인 이야기가 없긴 하지만 이야기가 두서가 없다거나 극적인 전개가 있다거나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거나 하지 않고 격가지가 많지가 않다. 소설 일관성은 특별한 양상도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죄인들로부터 내려온 성자 무의식회인이 지닌 성격의 일관성이다. 무의식회인은 거대한 야망도 절박한 목표도 없다. 그저 그같이 하는 모든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쓸 뿐이다. 그럼에도 무의식회인은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고자 한 대로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는 그가 겪은 성원한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겸손함과 정직함, 관대함, 타인의 장점을 믿고 기대하는 의지로 정의된다. 무의식회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 중에 한 명, 결혼식에서 그를 버리고 찾아간 남자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다른 한 명을 배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아직 뭔가
내가 짓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그 구조물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완결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완결이 어리서 들려서는 전자와 같은 정리의 행위를 키네시스, 후자와 같은 행위를 에르게이야. 의학의 용어를 이루면 지을 짓는 행위와 알파벳을 외우는 행위는 정결성, 텔릭이 있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들은 행위가 완료되어서 더 이상 할 일을 넘치는 최종 상태를 목적으로 한다. 텔릭이라는 단어의 목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텔로스, 텔레올로지, 목적론의 어근이다. 집을 어근한 행위는 정결성이 있다. 집에 도착하면 완결되기 때문이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갖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행위는 끝을 맺을 수 있는 것들이다. 정결성이 없는 아텔릭 행위도 있다. 이런 행위는 그것이 달성하는 최종 상태, 즉 끝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집을 어근하는 행위는 걷는 행위이기도 하고 걷기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정결성이 없는 행위라고 한다. 아이를 기르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행위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언젠가는 그만둔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남김없이 다 해오렸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런 행위에 한계가 없고 끝을 맺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정결성 있는 활동과 정결성이 없는 활동을 모두 하면서 산다. 정결성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삶 속에서 산다. 16. 필사다. 동기와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정결적인 행위는 언제나 미래에 또는 과거에 만족해 있다. 그래서 과정을 정리하게 생각하면 현재 실패에 맺는 관계도 상당히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사는 일이 비정결적인 행위라고 보았다.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그것은 곧 배움을 완료하지 않은 것이고 치유가 되는 중이라면 그것은 곧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잘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사는 것이다. 결과 어떻든 올바르게 산다는 사실이 실패를 무마해지는 무의식이니 좋은 예다. 우리는 무의식이는 무마다 비정결성의 가치를 통해 실패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1650년 초 공산주의 미를 향한 다그스의 꿈은 좌절되었다. 그들은 코미스의 직후에 살았으나 그들의 마을은 신형균 허가 아래 철저하게 지배하였다. 미들랜드와 켄트 지역의 위성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나 그들의 전력은 위태로웠다. 제라드 윈스턴이는 실패의 조짐을 눈치챘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끝낸다라고 하면서 나는 정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힘이 드는 데까지 싸웠다. 나는 썼고 행동했으므로 평온하다. 이제들은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이러기를 기다릴 차례다라고 썼다. 그 이후에 그는 마지막 저서 기본 방침으로서의 자유법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평화롭게 여성을 보냈다. 그래서 버힐의 표현처럼 어쩌면 윈스턴이라는 기진맥진하여 소설의 미몽에서 깨어난 정치적인 실패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그가 실패한 도전에서 가치를 발견했다. 그 가치는 완전한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 훗날 사회 주체들에 의해서 찬양이 되었고 뒤엎어진 세상이라는 민요를 통해서 기념이 되었다. 2016년에 미국 대선 후 나는 영국 저항가수 빌리 브레이그 버전의 이 노래를 솔깃하게 들었다. 그 부른 결연하고 다른 분위기의 뒤엎어진 세상은 내 음악 리스트의 고정곡이었다. 윈스턴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다. 서구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정의는 고기를 있고 그것이 비정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소박한 방식이지만 과정의 가치는 우리를 실패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중요하거나 중요한 계획에 상응하는 비정결적인 행위에서 그 가치를 찾기만 하면 된다. 비정결적인 행위에서 가치를 찾으면 된다.
사랑의 블랙홀. 나는 행복하다. 사랑의 블랙홀. 그래서 삶을 생사연애의 우호로 바라보는 것이다. 생사연애를 불교 철학에 상상하는 고통일 순하로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가리는 삶을 거듭하여 사는 것이다. 이 선언에서 벗어나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고 무열반에 드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필연 시간 루프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의 삶으로 돌아온다. 불교 세계관이 지닌 장점이 무엇이든 사랑의 블랙홀과 인간 삶에 대한 불교적인 해석은 나의 관점과 다르다. 불교에서 지금의 힘은 현실의 무상함과 공허함이 핵심으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고 깨지기 쉽고 소멸하기 쉽고 변하기 쉬운 것의 관계를 끊는 해방에 있다. 나의 견해는 정반대다. 비정결적인 행위의 가치를 두는 일은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에 관한 문제이며 무심함이나 해방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다. 계획뿐만 아니라 사람도 실패로 분류할 수 있다는 관념의 역사가 깊다. 사학자 스코 샌디지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에서 이 관념의 역사를 쫓으며 대공황 시대부터 사람을 일으키는 실패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된 180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이 그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가 불러온 결과였다. 미국은 스스로를 기업가들의 땅, 높은 소유익과 신용으로 평가되는 사업가들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신용평가 보고서가 발명되면서 미국은 신용으로 개인을 정의하기 시작했다. 샌디지는 신용평가 보고서는 은행, 잔고나 신원증명서 이상으로 도덕재능, 재정상태, 과거 실적, 미래 잠재력을 하나의 계략적인 평가에 결합했다. 등급으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을 보면 그가 우리보다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일했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깨어있고 우리가 게으름을 볼 때 무기를 쓰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때 자신의 시간을 아껴 또 재능을 갈고 닦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맺는데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가 된 프레드릭 더글러스 노예제를 폐지론자가 된 이런 설교자. 그러면 이렇게 보통의 능력과 일상의 기회가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하나. 그 단어는 바로 노력이다 라네요. 19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인들은 점점 자신의 가치를 부형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미국 경제를 붕괴시킨 금융공황. 따라서 오늘날 경제학자 앵케이스와 앵거스 티튼이 기록한 미국의 절망사 현상은 19세기 선례가 있다. 이런 죽음은 빈곤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2015년 이래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데 이런 경향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들에게 거의 집중되어 있다. 유사한 스펙의 흑인들보다도 평균적으로 소득이 많음에도 이들이 자살, 알코올, 정도, 약물 남용으로 사망할 확률은 40% 더 높다. 케이스와 딜은 이런 차이가 근면한 노동이 성공을 이뤄낸다는 내면화된 신념,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 사회적인 연대의 부족이 있다고 주장한다. 테네히시 코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나라의 거리가 학교와 같은 괴물의 무게임을 알게 되었다. 거리에서 실패하면 거리의 무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당신을 확인하고 당신의 육신을 장악한다. 학교에서 실패하면 당신은 정학 처분을 받고 아까 그 거리로 보내져서 거리의 무리에게 당신의 육신을 장악당한다. 이제 나는 이 두 무기 사이의 관계의 이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바로 학교에서의 실패가 거리에서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는 걔가 학교에 나왔어야 했어 라고 말하고 그에게 내밀었던 손을 씻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의 문제를 말하는군요. 코츠가 설명한 것 같이 같은 경향들, 즉 학교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경로부터 불공정과 대규모 수감이라는 사회적인 낭비의 문제를 외면한다. 이런 실패에 대해는
17세기 이르러 새로운 시장, 새로운 재료, 만만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한 탐욕스러운 식민지 확대와 노예 제를 초동했던 오늘날 서구 사회 제조업의 세태를 재촉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힘이 있다. 생존과 번영의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는 세상에 양립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작은 자본주의에 만연한 목표 지향적인 태도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다른 장에는 근년의 기원을 알아보고 탐욕이 어떻게 사회의 죄에서 공공의 선으로 탈북했는지 기본들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 타인과 싸우게 만드는 경제적 관계가 사회적 연대와 어떻게 상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게다가 실패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잘못된 통념의 거짓으로 판명나는 순간을 단순히 목격하는 것으로 그 통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앞서 인용했던 설교에서 더글로스는 다음같이 인정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다. 자수성가라는 말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과거, 현재로부터의 개인의 독립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동시대인들 또는 사상가 발견에서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 덕분에 획득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간청했거나 비쳤거나 훔쳤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설교를 이어간다. 성공이 공정한 게임을 넘어서 우노 불평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지니는 문화적인 의미를 바꾸기 어렵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사회 밖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패에 관한 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우리가 지닌 유hen 자아 개념의 구조적인 원인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가 패배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쉽다. 승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개의치 않을지 모르지만 개중에는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할까 생각할 것이다. 불공정은 직접 불공정이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왜 중요한가? 시간 루프에 갇힌 필 코너스를 기억하자. 그를 해방시킨 것은 과정을 지향하는 태도뿐 아니라 그의 이타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을까?